최근 이제 헌법시험 추세가 어떤가라는 거죠. 처음 들은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난이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상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시험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심하게 말하면 헌법이 효자 과목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올려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피셋이 도입된다라는 게 어떤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국어, 국사, 특히 국사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피셋이 도입되면서 국어, 국사가 빠지잖아요. 빠지다 보니까 빠지는 과목을 어렵게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남는 과목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이라는 게 요거 폐지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헌법이랑 경제학. 이 두 과목이 이제 전통적인 7급 과목이죠.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9급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은 사법시험이라는 기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 같은 거는 회계사, 세무사, 이런 또 시험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객관식 기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법은 딱히 없어요. 행시에서 행정법은 주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이 난이도가 좀 이렇게 최근에 아주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면 거의 40급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급이면 좀 심한 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개 대학 법대가 7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공자들인데 전공자들한테 내는 시험을 여러분들 같은 비전공자들한테 지금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이 정도니까 요즘 난이도가 정말 상당히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 같으면 진짜 헌법이랑 경제학이 거의 당락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최소한 노량진에서 시험이 어려워졌을 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게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아까 보셨죠? 사법시험에서도 거의 1타급으로 학생들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사시보다 어려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도 되게 많이 있고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르셔도 되지 않을까, 헌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럼 어려워졌다는 게 뭐가 어려워졌느냐?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이 판례가 요즘 심화가 엄청 되고 있어요. 자, 뭔 말이냐? 옛날에는 시험에 위헌, 합헌 얘가 5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낙태 위헌이에요? 네, 위헌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X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가면 돼요? 안 됩니다. 상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안 돼요. 합헌이에요. 이러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위헌이야? 위헌이 되는 이유. 또 그럼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위헌이야? 왜 합헌이야?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본권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직업의 자유야? 아니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야?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되게 깊게 물어봐요. 깊게. 왜 합헌인데 뭐랑 관련돼 있어?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이게 직업이랑 관련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 기본권, 위헌이 된 이유, 세부적인 이유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되게 깊게 들어가니까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신기한 건 아니에요. 새로 뭐 신기한 게 아니라는 게 옛날에도 최근 상개년 판례는 출제가 많이 됐어요. 저 이거랑 관련돼서 옛날에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학생이 성적이 60점대를 맞은 거예요, 헌법을.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네?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공부를 요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절에서 했더라고요. 절에서. 그래서 야 요즘 무슨 절에 가서 공부를 하냐? 금방에 독서실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해갖고 들어간 데도 많은데 꼭 절에 갈 필요가 있냐? 근데 절에 가면 모든 게 단절되잖아요. 인터넷도 일부러 안 봤대요. 인터넷도 일부러 안 봤대. 그거 보면 이제 자꾸 웹서핑해서 많이 하니까 핸드폰도 놓고 갔대. 그래서 부모님이 연락하려면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절에 전화하면 자기가 이렇게 유선 전화 있죠. 그거로 의지는 강력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의지는 100%야. 충분히 합격할 라인인데
얘가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 절에 들어가서 그러면 최신 판례랑 최근 개정 보면 어떻게 했냐 라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그냥 나오면 몇 개나 나오겠냐,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한두 개는 틀려주자라는 마음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70%까지 나오게 돼요. 이걸 안 보고 들어간다는 건 시험 안 붙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거 안 보면 거의 50점도 못 맞아요. 50점 맞을까 말까 할 정도로 최신 상개념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곳곳에 나오는데 안 보고 들어간다는 말이 돼요? 그런 60몇 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요, 헌법은 최근 상개념 무조건 중요합니다. 더 확장하면 최근 5개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최신 판례 안 보고 들어가면 합격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요즘 좀 심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냅니다. 여기 있다. 최근 기출문제예요. 조문 심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X예요. 그럼 제청이 아니라 뭐죠? 건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청은 어떤 안건을 해결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기구에게 정식으로 요청함이라고 돼 있죠. 어떤 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윗사람한테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래요. 그 다음 건의는, 이거 사전이에요, 사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제청이랑 건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읽어보면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봐봐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장관이거든요. 장관 해임을 대통령한테 제청할 수 있다. 제청이 뭐라고요? 어떤 걸 해결해달라고 윗사람한테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청이 아니라 건의란 말이에요. 그럼 봐요. 국무총리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다르지 않는 게,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윗사람이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건의나 제청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장관 자르라는 걸 술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둘이 뭐 이렇게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나 근데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야,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말 깔게. 지금 뭐 이런 데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얘 자르자. 이러면서 장관 잘라요? 그런 나라가 어딨어요. 장관을 자르는데 당연히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문서 같은 걸로 써가지고 이 장관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기분 나쁘다고 자르는 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자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으로 해가고 언론에도 이런 데도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제청이나 건의나 차이가 없네. 누가 윗사람이고 정식적으로 요청하지 술 마시면서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헌법은 단어가 틀리면 무조건 틀려요. 여기 보면 건의라고 돼 있죠. 제청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나라 조문이 130개 정도 있는데 거의 다 암기하셔야 돼.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안 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냈어. 뭐 예를 들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후에 한다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또 뭐 동의 승인은 이거는 완전 달라요. 동의는 사전에 하는 거고 승인은 사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데, 대통령 또는 뭐 정부 이러면 완전 조직이 다르니까 다른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비슷하지. 아버지가 파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비슷한 건데 이렇게까지 출제하는데, 최근에 하여튼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좀 많이 하는 추세예요. 뭔 말이냐? 제가 이대 강의 갈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강의 가다 보니까 이제 학원 강사니까 이대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줄 때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대만 계속 나가가지고 이대 학생들하고 좀 많이 친해진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이었으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붙는 학생들이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근데 이대 학생들이 요즘에 7급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9급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9급 합격하는 학생들하고 좀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재학생이어가지고, 근데 보통 재학생 정도면 나이도 어린데 한번 5급 하다가 안 되면 7급, 안 되면 9급 이렇게 많이 내려가던데, 그러니까 5급이 많이 부담되면 7급부터 시작하던데 왜 9급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대요.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장관하고 싶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욕심은 없는데 안정적인 직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렇게 좀 경기가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서 취직하기 힘들고 요즘 공무원이 워낙 좋다고 그러니까 9급이어도 정말 좋겠다 해서 붙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향 안정 지원을 되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행시 준비했을 많은 학생들이 7급으로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 기본 과목들이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영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과외도 하고 막 이러니까 공부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전공 과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커트라인이 80이에요. 80. 왜?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에 대한 욕이 많아.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 다음에 90이 넘어가면 이게 뭐야? 이게 시험이야? 공인중개사에 막 이렇게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 패스할 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래도 욕을 먹는다는 거야. 요래도. 또 너무 어려워도 뭐야? 변별력이 없는 거죠. 공부를 해도 못 맞추고 공부를 안 해도 못 맞추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니까 보통 이 라인을 제일 좋아해요. 이 라인을. 근데 교수님들은 이 라인 생각하고 맨날 내는데 컷이 8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 정도면 80 정도 맞겠지, 어렵겠지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더 공부를 교수님들보다 더 잘해. 계속 그렇게 돼. 그러니까 계속 더 어렵게 내는 거야. 아, 85점이나 맞았어? 그럼 이번엔 더 어렵게 내야 되겠네. 그래야 80점이 나오고 그러면 또 85가 나와. 오, 씨씨도 봐. 이래도 85가 나오네. 더 주고 봐. 더 85가 나와.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85에서 90 사이에요. 그것이 85에서 90 사이다. 근데 교수님들은 80 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험 성적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돼? 사전 사고 같은 건 다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정말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이런 걸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험에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 X예요. 거쳐야 한다와 거칠 수 있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때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 이제 내용들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쭉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보시면 이 조문이네. 이런 식으로 조문 이렇게 쭉 봐요. 이제 헌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요 조문들 다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잘 나와. 과반수가 50 이상, 2분의 1 이상. 이거랑 같아요? 틀려요? 과반수? 같아요? 틀려요. 과반수는 51부터예요. 51부터. 50%부터가 아니야. 이상은 그거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다는 거죠. 이렇게 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건 어려운 시험 문제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아까 재청건 이런 건 어려운데 이 정도는 누구나 맞춰요. 요즘 7급 합격생 정도면 이건 누구나 맞히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맞춘 시험이라는 건 그만큼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도 힘든데 하는데 아니야. 여러분들 가야 될 길이 되게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다. 갈수록 학생들이 이제 어렵게 내더라도 갈수록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어렵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대비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본 강의 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부담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때려치게 돼요. 이건 내가 할 시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때려치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은 기본만 하고 저런 건 이제 심화 가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조문 심화 봤죠? 그 다음에 헌정사 심화. 헌정사도 요즘 너무 어려워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주로 냈던 것들 위주로 내거든요. 냈던 것들 위주로 내는데 요즘에는 안 냈던 것도 되게 많이 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헌정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헌법 제정이 19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50년 잡으면 한 70년 된 거잖아요. 그 70년에 뭔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깨알같이 합니까? 근데 요즘엔 좀 심하게 깨알같이 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아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외우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외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심하게 냅니다. 그 다음 부속법령도 좀 심하게 내요. 어렵게 내요. 법령이제가 한 30%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중에 법령집이 없어요. 왜냐면 법령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헌법 부속법령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한 30개도 더 돼요. 예를 들어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 하나의 조문이 막 몇백 개씩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0개 조문에 30을 곱하면 6,000개 조문이 되죠. 이걸 어떻게 다 맞춰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우사인 볼트 아니면 거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점수 안 나오고 안 해도 점수 안 나오니까 법령집이 아예 없어. 그리고 그 출간도 안 되는 데다가 이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외워야 되다 보니까 책이 아예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이걸 내. 니네들 이거 준비 못했지? 이래서 요즘 출제를 해요. 너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 그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것만 낼게. 이렇게 얘기해.
제 강의 중에 이 법령 강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법령 강의 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만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뭐 어떡해요. 지금 해커스가 7급은 제일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동강 수강생이 엄청 늘어나더라고. 왜? 애들도 이걸 알아. 이걸 내는 거를. 근데 아무도 안 해줘.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 강사가 이거 하기가.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없으니까 되게 막 그 책도 매진돼 버리고 강의도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죽는 길로 내가 보내진 않을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조건 내가 해줄게요. 필요하다면. 남들 다 안 해도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시면 돼. 믿고 따라가시면. 지금 거의 법령 강의 나중에 찾아봐요. 그 서점 가서 법령집 있는지 찾아봐. 헌법 법령집 없어. 내가 알기로 없어요. 있으면 그냥 법령 이렇게 그냥 박아놓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있죠. 뭐 기출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문제화 시켜주거나 밑줄 꺼진 그런 법령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저밖에 없어요. 왜? 만들기 힘들거든. 아, 나오는 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걸. 그러니까 나오는 건 제가 전부 다 커버해 드릴 거예요. 그만큼 요즘 법령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은 무조건 비교정리. 대꾸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꾸 나온다.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 출제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 제 책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책보다 표가 많아요. 날개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표가 많습니다. 그 표는 무조건 A급이에요. 다 기출된 것들만 제가 표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한 100개 이상 돼요. 전부 출제되는 것들은 제가 비교 정리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 왜 비교 정리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요즘 추세예요. 추세. 객관식은 무조건 약간 다르면 나와요. 약간 다르면. 완전히 다른 건 안 내. 약간 다른 것들을 주로 낸다는 거죠. 봐봐요. 연계소문 대조용. 그 다음에 이때 SBS, KBS에서 대조용과 연계소문을 했고, 그 다음에 MBC에서 그때 하늘이시언가 이걸 했던 것 같아. 걔 나와가지고 복수했던, 점 찍고 복수했던 거 아시죠?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늘이시였나? 아내의 유혹. 맞아. 아, 왜 하늘이시가 나? 맞아. 아내의 유혹. 그래, 기억난다. 장서희였죠. 장서희.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요거는 확실히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 있거든. 왜? 아내의 유혹이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등장인물 거의 비슷해요. 대조영에도 연계소문 나와. 대조영에도 당태종 나오거든요. 그 다음 뭐 측천무도 나와. 근데 여기도 나와. 이 두 개 구별하라고 하면 구별 못해요. 주인공도 기억이 안 나. 사람들이 그때 당태종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왜? 헷갈려. 그럼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한다? 못 맞춰.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때 대조영은 누구였습니까? 여기도 대조영 나오거든요. 연계소문에도. 걸걸중상이 대조영 아버지죠. 걸걸중상이 누군데요? 전혀 기억 안 나. 나 이거 둘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왜? 헷갈려. 둘 다 나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객관식은 헷갈리는 게 나와요. 이 하늘이시가 왜 나오냐? 하여튼 아내의 유혹은 절대 출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내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장서희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항상 객관식은 헷갈려요. 헷갈리는 걸 그냥 헷갈리는 대로 내버려두면 시험 못 맞춰요. 나중에 헷갈려서 못 맞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린다니까요. 비슷한데? 누구였더라? 아, 그 뚱뚱한 아저씨. 연계소문은 다 뚱뚱해요. 연계소문, 마른 연계소문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못 맞춘다는 거야. 이름을 딱딱 표로 정리를 해놔야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표를 다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 책 보시면 전부 비교정리로 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은근히 하는 것 같은데 딴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반 하면서 떨어지는 학생들 진짜 저는 솔직히 헌법시험이 어렵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면 내가 욕먹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나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즐겁게 뭐 경제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헌법은 잘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요즘에 내 과목이 제일 어려워졌어요. 원래 국사가 제일 어렵거든. 근데 이건 나중에 합격하는 학생들 있으면 누구한테는 물어봐요. 헌법이 요즘에 그 점수폭이 제일 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경제학이 80이다 그러면 잘하면 85고 못하면 75거든요. 헌법은 그게 아니야. 60에서 9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커.
그러니까 정리를 잘했냐, 깊게 들어갔냐, 아니냐, 옛날 방식으로 공부했냐, 요즘 방식으로 공부했냐에 따라 점수 편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요약서로 이렇게 딸락딸락 했냐, 아니면 기초를 이렇게 이해주로 팠냐에 따라 성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얘가 거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은 현재 난도가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이랑 경제학이 지금 난도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경제학은 왜 난도가 또 어려워지냐면 헌법이나 행정법 이런 들 빨리 풀어야 돼. 법과목은 여러분들 답이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외워갖고 있으면. 근데 경제학은 푸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이건 20분 안에 못 풀어요. 예를 들어 25분 주겠죠, 이제 25문제니까. 근데 경제학은 25분 만에 못 풀어. 그럼 어떻게 돼? 헌법이나 행정법에서 시간을 단축시켜갖고 경제학에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 시험 문제 풀어야 돼. 안 그러고 25분 이렇게 푸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구급도 마찬가지. 영어에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줘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어려워버리면 자동으로 경제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한테 시간을 다 배정해버리면, 헌법한테 배정을 해버리면 경제학에 배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제학은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을 하려면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합격은 얘가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제 옛날 강의 이렇게 올려놓은 거, 무료 특강 같은 거 해놓은 거 올려놓은 거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 헌법 올해 쉬웠습니다. 효자 과목이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 3개년에는 그런 게 없어. 진짜 헌법이 당락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따라가면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힘들다. 아,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힘든데 얘가 전략 과목이면 합격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 편차가 커요. 남들하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얘가 고득점이 나오면 쫙 달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른 과목을 해도 좋은데 요즘 분위기는 하여튼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이거 얘기 드렸죠. 난이도가 높아진데 이론은 안 내고 판례를 많이 내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한 게, 얘를 많이 내야 솔직히 난이도가 더 높거든요. 왜냐면 이론이니까. 이론은 우리가 이론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판례는 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론을 요즘 왜 안 내냐면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돼야 현실에서 막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좀 안 내기도 하고, 또 이론을 왜 안 내고 판례를 많이 출제하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이것도 좀 책자랑일 수도 있는데, 시중에 책들이 되게 두꺼워요. 막 진짜 가봐, 서점에 가면 1500페이지, 2000페이지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관리반 했던 경험이 정말 모든 거에 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령 강의 왜 해주는지 얘기 드렸죠. 관리반 하면서 애들 우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데, 방금 맞잖아요. 30% 가까이 나오는 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본서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법령 강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이 두꺼우면 회독을 안 해요. 회독을 못 해요. 그러니까 1회독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7회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책들을 보면 여전히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시대가 바뀌었는데 전혀 그 책이 반응을 못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안 좋아. 몰라, 여러분들 어차피 내 수업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책 보면 좀 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선생님들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19년도 기출문제 이론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도 그 학설 대립을 그렇게 넣고 있다는 거죠. 학설 대립이 있는 다음에 판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넣어야 되지만, 시험에 출제도 안 되는 그 쓸데기 없는 학설들이 지금도 깔리, 그러면 학생들은 그거 있으니까 배울 거 아니야. 배우면 뭐해,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론이 요즘 안 나와요. 그러면 왜 판례 위주로 나오는가? 시험은 항상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내는데 이론은 헷갈리는 게 정답이 없거든. 둘이 싸워.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은 항상 헷갈리는 것만 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봐봐요. 조인성이 미남이에요? 미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조인성, 정우성은 안 나와. 너무 쉬워. 조인성, 정우성이 미남인 건 이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 차태현. 학설이 갈려. 미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매력 있죠? 매력 있어. 착해. 재밌어. 근데 미남이라, 그 정도 미남이지? 그런가? 아닌가? 논란 있죠? 이런 논란 갖고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논란으로 어떻게 시험에 내요? 정답이 2개인데 매력이 있다, 잘생겼다, 착하다, 너무 이견이 많으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판례가 이걸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판례 뭔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협회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미남협회라는 건 없지만 미스코리아 같은 미스코리아 뭐 성형외과라든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성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지현이라 뭐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키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미남이 되려면 얼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몸무게는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을 누가 정한다? 성형외과협회나 이런 데가 기준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 기준을 잡는 게 뭐다?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판례는 명확하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이면 위원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 위원일 수도 있고 합헌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처럼 옛날처럼 이견이 돼. 이것도 답이 되고 이거는 주관식에서나 나올 문제지 요즘 주관식 시험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객관식에선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헷갈리는 걸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판례만 나온다.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명확하니까 뭐가 없다? 이의제기가 없어요. 이의제기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의제기예요. 이의제기. 그리고 문제를 내보면 정말 머리가 희한한 애들이 있어. 희한하다기보다는 기발한 애들. 생각도 못한 이의제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아. 이러면 교수님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또 교수님들이 무시하기도 하거든. 어떻게 문제를 그따위로 내요?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문제 이의제기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럼 이의제기가 안 되려면 논란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논란이 없으려면 무조건 판례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판례하고 법령이 많이 나오는 게 법령하고 판례가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법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뭐라고 해요? 이거는 법 그대로인데 아니면 있다로 없다로 바꿨는데 이걸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냐. 위헌을 합헌으로 바뀌었는데 또는 관련 기본권이 이건데 판례 그래도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랑 법령 위주로 내는 건 바로 이의제기를 없애겠다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뭐예요?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태현은 잘생겼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건 잘생긴 게 아니라 매력이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판례는 달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판례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없다. 또 판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론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서 뭐해? 해보면 뭐 할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태현이 잘생긴 뭐하고 못생긴 뭐 할 거예요? 응? 그러나 판례는 낙태, 뭐 성매매, 아니면 뭐 예중에 간통, 최근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되는 것들 있잖아요. 종부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네가 알고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그 다음 요즘에 뭐요? 판례 내용까지 보면 깊은 내용까지 출제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시험에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시험 트렌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수험 트렌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책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도 많은 수험서에 이론이 담겨져 있지만 안 나오는 이론은 정말 과감하게 줄이고 판례를 정말 깊게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수험서가 이런 걸 많이 못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수험서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헌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이해 위주로 갈 거냐 근데 이거는 헌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법도 똑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들 무료특강 들어보시면 공부 방법론 특강 하시는데 요거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해 위주가 아니라 암기 위주로 가라 이렇게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해하고 암기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고 암기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 암기 위주로 가지자는 분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해 위주로 가기에는 학생들이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닌 비법인데 이 학생들이 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법을 이해를 하냐는 거죠. 이 판례를 어떻게 이해를 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 낙태는 위헌, 관련 기본권은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이거 너무 힘들어. 행정법 공시가 몰라? 그러면 공시가 얼마 그냥 외워버려. 모르면 그냥 외워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꾸 반복하면 뭐다? 그냥 외워져. 그러면 합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아마 이해 위주로 강의할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이해 위주로 가요. 이해 위주로. 왜? 첫째는 저는 머리가 평범해서 제 머리로는 이해 안 되면 암기 안 돼요. 난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되고 도표를 정리해줘야 구별이 돼. 그러니까 아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표로 안 만들겠지만 대조형 연계소문 몰라. 거기 TV에 누구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표로 정리해줘야 돼. 그리고 대조형은 기억이 나. 왜? 거기 최수종이 주인공이었거든? 왜 여기는 기억이 나냐면 최수종 정도가 돼야 대조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 제일 많이 했던 분이 그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연계를 해줘야 기억이 나.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자,
자, 그러니까 제 머리는 그래. 오래 장기 기억을 하려면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오래가. 단순 암기로 하면 뭐예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과목도 많은데다가 여러분들 해야 할 게 피세까지 들어가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빨리 합격하고 싶죠? 1년 안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짧은 시간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제 머리로는 연결이 안 되면 금방 까먹는다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냥 암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난이도가 지금 상승하니까 이 위주로 가야 돼요. 왜? 있는 그대로 안 내. 자꾸 응용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외워버리면 봐봐요. 가슴을 쏘면 가슴에다가 총을 쏘면 국가배상 인정돼요. 근데 하반신은 보통 부정하거든요. 발 이런 데 쏘면 부정이 돼. 그럼 단순 무식하게 가임발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가임발부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쉽죠.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봐요. 가슴에 총을 쏘면 국가배상 인정되면 머리에 총을 쏘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다리에 쏘면 부정을 할까요? 다리 쪽으로. 다리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으니까? 장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장기가. 그러니까 다리는 총을 쏘면 다리 찢어지는 정도잖아. 금방 수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면 죽지 않아. 근데 이런 데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 수가 있죠. 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내장 파열돼요. 그럼 장파열로 죽는다니까요. 피가 엄청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반신은 쏘면 안 되고 하반신은 쏴도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봐. 가슴을 쏴도 안 되겠지만 뭐도 안 될까? 머리도 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그런 게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다 아는 것만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는 것만 나와요? 그건 불가능해. 어느 시험도 다 여러분들이 알고 배운 것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본이 돼야 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두 문자를 따버리면 머리 나오면 두 나오면 이게 가도 아니고 발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해갖고는 내가 볼 때 그 수많은 교수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한다니까요. 책에 다 있는 거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맞출 건데? 내가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야 응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0점이 나오고 고득점이 나오고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하면 이해는 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 저는 빨리 붙고자 한다면 정말 더 힘들더라도 이해 위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퍼컷 날리고 싶죠? 어퍼컷 날리는 법 죽으라고 배워도 안 돼. 왜? 체력이 돼야 어퍼컷을 날리지. 체력이 돼야.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법을 알아요. 어퍼컷. 누가 바보처럼 어퍼컷을 맞습니까? 다 보이는데 이게 날리는 게 다 보이는데 이걸 누가 맞아요? 잽을 날린 다음에 어퍼컷을 날려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초 튼튼 뭔가 응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암기주로 가고는 뭐예요? 나중에 고득점 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수업할 때 철저하게 이해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회독으로 갈 거냐 정독으로 갈 거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답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많이 질문도 했어요. 책의 기본서가 얇은 게 좋을까? 아니면 두꺼운 게 다 담겨 있는 게 좋을까? 다 담겨 있으면 이것만 계속 해독하면 되잖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책이 1500, 2000페이지가 되면 회독이 힘들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라고 했는데 거의 제가 물어본 학생들 상당수 합격자들은 선생님 회독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 합격하려면 빨리빨리 많은 회독을 해야 되는데 책이 두꺼우면 회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얇게 가시고 그럼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빠지는 건 뭐 하면 된다? 특강을 통해서 추가하면 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 안 그래도 이해주로 갈 건데 이거 그럼 진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회독하는 데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얘는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얘는 정답이 없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제 관리반 경험으로는 뭐요? 회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더라도 회독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아마 추가 자료 같은 걸 충분히 이렇게 자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책이 2000페이지가 되면 암기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양이 많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암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대고 그 다음 걸 외우세요. 대고 그 다음 걸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통해서 보충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크게 보는 게 중요해요. 숫불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소송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앞을 몰라서 자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모르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기본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기본 용어가. 그 법대생들 되게 이렇게 의대생들 법대생들이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돈 빌렸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돈 껐다. 그런데 맨날 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 채무관계 막 이렇게 얘기해. 뭐야?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의대 좀 아는 애들이 있었는데, 의대생들이 둘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임신은 안 돼도 애를 뵐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게 결론은 뵐 수 있다는 거야. 애를 할 수 있대. 근데 배에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는 이게 눌려가지고 남자는 안 된대. 여자는 자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남자는 안 되면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냐? 등 쪽에다가 이렇게 애를 베야 된다는데요. 그래야 장기가 안 눌린대. 등에는 장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 쪽에다. 근데 다 모르는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걔들이라고 그러면 좀 죄송한데, 암이라고 그러면 되잖아. 맨날 캔서라고 그러는데. 캔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법대 의대 약간 이쪽이 지적 우월감 같은 게 좀 있어. 쉬운 말로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저 대학교 때 기겁했어요. 주거 침입의 대상이 아닌 게 견거가 있거든요. 거기 책에 나와. 견거라고. 견거는 주거 침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요.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견거가 뭔지를. 이거 뭔지 아세요? 개견자에 주거할 때 거자 쓰는 거예요. 집 거자예요. 그러니까 개집이야. 개집이라고 쓰면 쉽게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개집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개집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야, 너 나와봐 해서 개집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누가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왜 견거라고 쓰냐고요. 견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볼 때는 지적 우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법대, 의대 약간 이 라인이.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걸 어렵게 써놓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제 책도 똑같이 써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 돼. 개집이라고 배우면 안 돼. 제 책 나중에 보시면 옆에 날개에다 적어져 있어. 견거는 개집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왜? 시험에 견거라고 나와요. 개집이라고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만 해. 왜? 시험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익숙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죠. 개집으로 맨날 외웠다가 견거 나오면 어떻게 맞춰 이거를. 견거라고 배웠어야 견거를 맞히지.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배워야 돼. 판례도 문장이 어렵단 말이에요. 판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니래요. 이런 문장 진짜 많아요.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는 거예요. 진짜 아리송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장이 계속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기본 용어나 이런 걸 정말 법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 보고 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두셔야 법이 수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경제학 가시면 저 경제학 개론 대학교 때 들을 때 그래프만 보면 그 머리 지나요. 그 그래프가 너무 싫어. 저 경제학 진짜 못해요. 나 7급 과목에서 한 과목 빼라 그러면 다른 과목 다 안 빼도 경제학 뺄 것 같아요. 경제학이 너무 싫어. 계산하는 거 그다음 그래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학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법도 마찬가지다. 한자 너무 싫어. 근데 이제는 한자를 쓰진 않고 한글로 표시를 해놓는데 하여튼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 표현은 한자 표현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재석인데 인문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온 문장을 아까 견거라고 그랬죠. 근데 인문 강의는 계집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장들을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문 강의 때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일상 용어로.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들 있죠. 이런 걸로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소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시하는 건 큰 틀을 보는 걸 좀 많이 강조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문 강의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7회로 잡혀져 있는데 빨리 끝낸다면 헌법재판소가 제일 어렵거든요. 거기를 좀 더 심화해 드릴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끝내게 될 겁니다. 이 PPT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본 용어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같은 게 있거든요. 요런 거는 지금 기본 용어가 어렵다는 예시니까 지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1시간이 안 됐으니 요거는 설명드려도 되겠다. 자, 법률행위랑 사실행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인문 강의니까 이제 이런 단어 설명들, 기본 강의에는 이런 단어 설명 날개 있어요. 날개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하니까 인문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릴 건데, 법은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런 거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이겼으면 역사는 if라는 게 없다라는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논하지 않아요. 실익이 없어. 얘기해서 뭐해. 이걸 얘기할 때 나눈다는 반드시 실익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실익이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법률행위는 소송이 돼요.
사실행위는 소송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 소송이 원칙적으로 안 돼. 이거는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어떤 걸 사실행위라고 그러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법률행위야. 사실행위는 거의 안 배워요. 왜?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우리가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뭔데요? 소송에서 이기려고 배우는 거예요. 법을 왜 알아야 돼?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소송에서 써먹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법을 통해서 소송에서 이기려고, 분쟁에서 이기려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행위는 분쟁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만. 예를 들어 사실행위 뭐가 있을까? 법에 안 나와 있는 거.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 정답 있어요? 없어. 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익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배워봐야 실익이 없으니까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다? 정답이 있는 것들만 배운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어볼게.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뭐 진짜 추상적이야 다. 자, 그래서 인문 강의 때 최대한 이렇게 일상생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법률행위랑 사실행위. 자, 요런 거. 법률행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보통 집이 학원 근처에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노량진이면 노량진, 뭐 신림동이면 신림동, 이렇게 강남이면 강남,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옛날에 노량진 강의를 할 때 노량진이 너무 비싸가지고 대방역에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방역 원룸 쪽에 살았어요. 원룸에 살았는데, 아니 이제 가면 뭐 목욕탕도 있고, 목욕탕이라고 하면 목욕실, 샤워실, 그 다음 TV, 막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샤워실에서 물을 틀었는데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샤워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뒤로도 나가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오래되면 고무 파킹이 좀 느슨해져 가지고 그 이렇게도 내리고 뒤로도 나가요. 뒤로도 줄줄 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안 고치면 계속 새요. 계속 새다가 더 지나가면 비율이 9대1, 8대2, 7대3, 5대5까지 가. 양쪽으로 물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쪽으로 물줄기가 나오니까 이제 샤워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쪼그려서 샤워를 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계속 이거 돌리면 물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조이면 밑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은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아저씨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제가 여기 원룸 사는데 샤워기가 이렇게 두 줄기로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떨어져 버렸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방에 이제 제 503호 여기 들어오더니 딱 보더니, 아니 학생,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학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저씨라고 그러나? 하여튼 모르겠어. 말씀하시는 게, 야, 처음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지금 양쪽으로 분사되고 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뚜껑은 왜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 네 잘못인 것 같다. 그러면서 아저씨 말이, 너 처음에 503호 들어갈 때 분명히 멀쩡했지? 물 제대로 나왔잖아. 뚜껑도 제대로 닫혀져 있었지. 근데 네가 들어간 다음에 지금 고장난 거잖아. 그럼 이건 네가 고쳐야지. 이걸 왜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말이 맞나요? 아저씨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아저씨. 나? 애매하죠? 봐봐요. 지금 분쟁이 생겼죠? 누가 고쳐야 되느냐? 분쟁이 생겼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면 물론 이렇게 약한 거는 소송까지 안 가겠지만, 그러면 누가 이길 거냐라는 정답이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나와 있으면 뭐다? 법률행위. 안 나와 있으면 뭐요? 이거는 사실행위야. 근데 이런 건 당연히 법전에 있어요. 우리 민법전에. 민법전에 채권 강론인가 보면 거기 7절인가, 지금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임대차란 절이 있어. 절. 거기 보면 600 몇 조인가에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당연히 뭐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나와 있어. 자,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어?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죠. 돈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의무는 얘가 잘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죠?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의무가 있지? 차임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 법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그러거든요. 필요비는 뭐냐면 이 전등처럼 소모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 있죠. 그 샤워기도 소모품이거든요.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고무바킹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 돼 있냐면 임대인이 하게끔 법전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가 뭐다?
권리 의무인데 이게 법전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법관이 뭐해?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임차인 승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행위는 법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송이 안 되는 거야. 법전에 있는 것만 뭐다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때 따진 거야.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들어간 다음에 고장났으니까 네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싸울 거 있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근데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민법 600 몇십 뷰 하니까 아저씨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고쳐준대. 아저씨 법 말하면 되게 싫어요. 일반인들 법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그 법전만 들으면 간단하게 게임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법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요건 없으니까 뭐예요? 소송이 안 돼. 따라서 양자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얘는 소송이 돼, 얘는 소송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행정법 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소송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행정법 가서 배우시면 돼요. 헌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초 용어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소송이 돼, 얘는 소송이 안 된다는 아주 큰 실익이 있다. 즉 법전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